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문화재를 꼽아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훈민정음의 직지, 금관, 방가사유산까지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이 될 것도 같은데요. 이런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견저도 손색이 없는 것이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일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 금동 대향로 발굴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금동 대향로의 발굴 이야기와 향로에 표현된 19명의 인물들을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동대향로는 발굴 자체가 드라마 같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발굴은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제 곱씹어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 이런 것도 좀 드는데요. 금동대향로가 좀 그렇습니다. 그때가 1992년인데 네. 그 백제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금 백제 그 왕릉원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관람객들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주차 시설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 부여군에서 고분군의 서쪽 능선에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시군 조사를 했죠. 왜냐하면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예. 했더니 건물터, 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에 탄 흔적이 보였고 기와 그다음에 도기편들이 보였는데 네. 그러나 이제 주차장 공사를 완전히 중단시킬 만한 그런 그 결정적인 유구와 유물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사실 유물이라고 보기 조금 그렇잖아요. 일단 유적이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주차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막을 명분이 별로 없는데요. 네. 자칫하면은 발굴 때문에 공공의 편의시설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 당신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징후가 나타나는데 예. 뭔가 그 발굴자 고각도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발굴 담당자하고 이제 그 연구자들이 문화재관리국, 지금은 문화재청으로 달려갔는데 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찜찜하니까 한 번만 좀 파괴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 민원을 걱정하게 되면 그 콧방귀를 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당시 그 기념물 과장 담당자인데 노태섭 씨라고 하는 분이 네. 선선하게 그러자라고 수용을 하면서 예. 국비에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선뜻 책정을 해 줬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 공무원이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 금동대향로는 그냥 땅 밑에 묻혔겠는데요. 그럼요. 공사가 강행되고 네. 향로도 중장비 3날에 찍혀서 소리 소문 없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공무원 덕분에 1993년 10월부터 본격 발굴에 돌입을 했는데 12월이 될 때까지 두세 달이 됐는데 뭔가 성과는커녕 현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더라. 왜냐하면 산골짜기거든요.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막 그러는데 발굴구덩이가 웅덩이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무슨 이 흘러나오는 물 스펀지로 막 적셔갖고 빼내고 막 이런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고생했구나. 12월 달 들어가니까 또 춥잖아요. 예. 그러면 언손 꽁꽁 얼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을 맨손으로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발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발굴할 때 막 이렇게 처음엔 삽을 하다가 그다음에 모종 삽을 하다 나중에 붓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춥죠. 그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쨌든 땅이 어니까 그런 건데 네. 한 겨울에는 보통 중단을 하는데 네. 요 경우는 사실은 그 공사를 위한 사전 발굴이잖아요. 네. 바쁘잖아요. 빨리 끝내야 공사 일정이 차질을 빚질 않으니까. 그리고 12월 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어서 네.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두세 달 막 이렇게 별 소득 없이 하다가 반전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네. 그때가 12월 12일 일요일 날이었다고 해요. 네. 오후 4시 반쯤 됐는데 발굴 구덩이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드러났는데 예. 그걸 이제 그 언손을 불어가면서 이렇게 귀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보니까 예. 발굴삽으로 노출시키고 해보니까 이거는 한눈에 봐도 예사 유물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발굴단에서는 인부들 다 먼저 이렇게 퇴근시키고 학예 연구직 남아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같은 중요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당시만 해도 심상치 않은 유물 같은 경우는 소문이 날까 봐 밤이니까 또 그 밤 사이에 또 퇴근해가지고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때 하려고 그랬던 건데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이 생각난 거예요.
시작 때부터 그때 발굴 기사가 터지는 바람에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들고 기자들이 막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몰려들고 그래서 막 뭐 청동 숟가락 깨지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낙중한 기자가 뭐 문화재 관리국 과장 뺨을 치고 때렸다고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이야기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학예 연구직만 나서서 전등을 켜놓고 그 본격 수속 작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과연 밤 8시 30분쯤에 국보 중에 국보가 물 구덩이 속에서 이제 빼어난 자태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금동대 향로였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뭔가 유구가 좀 수상했더라. 왜냐하면 향로가 출토된 타원형 구덩이인데 그게 원래는 사찰의 공방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던 뭔가 구유형 있잖아요. 목재. 네. 뭐 그런 그 수조가 놓였던 곳이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와, 저도 그 향로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너무 네. 아름다워가지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향로를 나무 물통 안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연구자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왜 물통 안에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네. 그럴듯한 해석이 나온 건데 뭐냐면 스토리텔링인데요. 660년에 의자왕 때죠. 예. 나당 연합군의 공세에 사비부여가 함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제 왕릉을 지키던 사찰의 승려, 그 사찰의 승려가 불전에 향을 피울 때 쓰던 대향로를 감추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승려들은 백제가 멸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만 숨겨두면 될 거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면 찾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한 나머지 그 향로를 공방토 물통 속에 감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왜냐하면 백제는 그 길로 속절없이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당연합군이 그 절에 쳐들어와서 나라 제사를 지내던 절을 불에 태우고 공방토 지붕도 폭삭 무너졌다. 뭐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거죠. 와, 그때 그러면은 물통 속에 넣어놓은 금동대학로가 1300년 뒤에 발굴된 거잖아요. 곳에 뭐 이렇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마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게 뭐냐면 이게 1995년이죠. 2년 뒤인데 예. 이 절의 목탑지 밑에서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발견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백제 창왕 즉 위덕왕 13년인 567년에 창왕의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한다라는 글자가 새겨진 사리감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리감의 출토 양상이 좀 이상했습니다. 탑의 기둥 중심 기둥이 도끼 같은 흉기 처참하게 이렇게 막 그 잘려 있었던 그런 흔적. 그다음에 명문 사리감도 뭔가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660년에 이 절을 유린한 나당연합군이 이 목탑의 사리기를 파헤치려고 마구 이렇게 부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죠. 아까 그 금동대학로가 규우형에 나왔다는 그런 거 연결지으면 아 이게 나당연합군의 이거 습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우리 중세 근대까지도 네. 이렇게 뭔가 전쟁이 나고 막 공격하면 네. 막 약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당시는 뭐 네, 막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사실은. 근데 그때로 따지면은 금동대학로가 발굴된 지 벌써 30년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요번에 그 30주년 기념으로 특별전도 열리고 학술대회도 열려서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다뤄보기도 하고 또 방송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술대 발표문을 지적거리다가 쓸거리 말할 거리를 좀 만든 게 뭐냐면 그 향내에 표현된 19명의 인물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되면은 보통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에는 뭐 영향을 줬다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거를 이 금동대학로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중국의 박산학로라고 있어요. 네. 중국 학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 그 박산학로라는 것은 네. 당대에 보면 되게 조그맣고 좀 볼품없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금동대학로를 보면 높이가 62cm 정도 엄청 되거든요.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예. 중국 향로에는 이처럼 크고 정교한 형상으로 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보 중에 국보다라고 하는 거고 이 향로를 보면 받침, 몸체, 뚜껑, 꼭지 등에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각 부분을 보면 용, 그다음에 뭐 연꽃, 그리고 산악 표현, 그리고 봉황이 이제 꼭대기에 장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그 뚜껑에 약사 5명을 포함한 17명, 그리고 몸체에 그 선인 2명에서 총 19명의 인물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악사 5명은 각기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 예. 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은고, 비파, 북,
피리, 퉁소를 연주하는 오악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 그 오악사의 표정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사진을 보면은 그거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그냥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확대해서 봐야지. 확대를 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게 되면 굉장히 그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어떤 미소가 은은하거든요. 우리 그 서산에 있던 그 서산에 있는 그런 국보 마애부를 보시잖아요. 네, 그런 미소를 좀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뭐 하여튼 굉장히 백제불상, 동시대 백제불상의 온화한 표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그 오악사다. 그런 표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악사 5명이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정수리까지 이렇게 삭발을 한 다음에 뒷머리를 길게 따서 오른쪽으로 틀어올린 뭔가 좀 기계스러운 모습인 것 같다. 기억나요. 라는 건데 이렇게 딸이 틀듯이 이렇게 했던 근데 그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머리를 가지런히 비워서 가지고 오른쪽으로 틀어올린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른쪽으로 머리카락을 틀어올리는 헤어스타일 이거는 중국의 동진시대 비슷한 시기 동진시대 유물에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증거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난징에서 출토된 그 동진시대 여성 그 도기 인형의 스타일하고 아주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않았던 거네요. 당시 문화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는 거 사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중국에서도 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뭔가 그 백제 악단의 공식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백제 악단의 공식 헤어스타일이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사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 여성 도기 인형이기 때문에 그럼 이 악사도 오악사도 뭔가 여성으로 구성된 전문 악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인상 깊은 차관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향로를 보면 남녀 선인이 함께 즐겁게 놀거나 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남녀의 결합 이런 것들 즐거움 이런 것들이 득도의 중요한 통로로 인식이 돼서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성 선인들 그런 선인들의 모습은 중국 향로에서 보면 일종의 보조자 역할이었다라는 건데 백제 금동대학내 오악사는 남녀 선인의 짝이거나 그 선인이 되기 위한 보조자가 아니라 뭔가 산 정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독립된 개체 전문 인력 연주 선인의 신분을 과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 악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뭐 그러니까 전문적인 연주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룹?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5악단 중 5연주자가 5연주자가 모두 여성이고 독립된 그런 전문직 여성이다. 남성의 보조자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자면 검은고나 피리 같은 그 연주 이것은 예전에는 하늘신을 부르는 어떤 초원 그런 기능을 좀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동대학로 속의 여성 악사들은 신을 부르거나 뭔가 제례 악을 담당했던 그런 기능을 부여받았던 전문 악사들일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전문 연주자로서 활약한 셈이다. 이 백제 금동량로 이거는 사실은 여느 그런 향로가 아니라 백제 임금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피우던 향로였잖아요. 그 향로를 보면 위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봉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향로 맨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왕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날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세에 있던 어떤 그런 뭐 소통 그런 거를 하늘에 이렇게 이동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향로 위에 있던 봉황은 천재가 보낸 사절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학로 꼭대기에 있는 봉황은 오악사의 연주를 듣고 왕림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봉황이라는 것은 봉황이 출연했다라는 것은 곧 태평성대 도래를 또 우리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성들로 구성된 전문 악단의 존재 이거는 봉황과 함께 향로가 구현하는 세계가 태평성대다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상징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학사들이 단순한 뭐 연주자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향로라는 게 굉장히 그 심상치 않은 그런 유물이긴 한데 왜냐하면 향의 연기라는 건 사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사람 연결하는 그런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로 위에 표현된 모든 인물상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기는 보다는 인간세와 천계를 연결시켜놓은 도인 그다음에 선인 뭐 이런 스타일의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보러 갔어야 되는데 미리 보고 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자세하게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근데 오학사 말고 다른 인물들도 있는 거죠? 거기. 그렇습니다. 1단부터 이렇게 쭉 보면 뚜껑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 인물 가운데 3명이 있는데 동물을 타고 있어요. 잘 보면. 한 명은 보찜을 지고 코끼리 등에 편안하게 올라타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뭔가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출신들을 표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네. 또 한 인물은 말가춤새를 완벽하게 이제 완비한 말을 타고 산 언덕을 굉장히 능숙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인물은 기마 자세로 말을 달리면서 등을 돌려서 활을 쏘게 있는데 요 돌려 쏘기 신공 많이 보잖아요. 무용총이라든가 덕흥리 고분 같은 그런 고분벽가에서 보는 그런 자세죠.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활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렇습니다.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대 파르티아 왕조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한 600년간에 이렇게 그 파르티아 왕조의 군기병이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구사한 기술이다라는 건데 이것이 그냥 그 당대에는 고구려나 백제나 이럴 때는 활 좀 쏘는 사람들은 그저 이런 기본적인 돌려쓰기 신공은 기본이다. 기본적인 활 솜씨다. 뭐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아요. 당시 파르티아 왕조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왕조였었잖아요. 막 그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군하고 막 전투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근데 고분역화에도 보이고 백제 항로에도 보였다. 그러면은 이게 백제 시대에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쭉 그냥 이게 내려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동물 탄 3명까지 소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차근히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 어깨에 그 옷이 이제 빗물에 젖지 않도록 도롱이 같은 비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걸치고 걷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인물은 안반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에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가 있고 뭔가 둥근 무엇을 쥐고 있는데 어떤 연구자는 이 인물이 쥐고 있는 그런 둥근 물체 이것을 거울이다라고 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보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거든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 호랑이를 향해서 그 거울을 비추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호랑이를 향해서 활을 쏴야 되는데 왜 거울을 비추고 있어요? 네, 옛날 그 도교 경전을 보면 옛날 도사들은 거울로 다른 짐승들의 본색을 비춰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둔갑한 요사스러운 짐승인지 아닌지 거울을 딱 비치면 안다라는 거죠. 도사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 거울 비치는 사람 앞에 호랑이가 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 뭐 이렇게 이 호랑이가 둔갑한 요사스러운 짐승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비춰보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또 어떤 연구자는 그게 아니다. 그냥 낚시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낚시요? 봐요. 왜냐하면 그 보기에 따라서 이게 인물이 들고 있는 것이 낚시도구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말이 많은데 그 또 도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낚시를 하는 도인들이 많잖아요. 강태공도 그렇고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이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구부정에 걷고 있는 인물이 2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도 견해가 엇갈려요. 어떤 분은 그 연로한 노인 아니냐. 그 짚고 있는 거 보니까 불편해하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유명한 도인들은 원래가 이 쉽게 굴복하는 세태가 싫어서 지팡이를 잡고 꼿꼿하게 이렇게 서서 다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었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한 인물을 두고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인물을 보면 약초를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있는데 그 풀의 줄기가 이렇게 휘청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손으로 확 휘어잡아 가지고 그런 뭔가 풀의 줄기를 뜯고 있구나. 약초를 확 뜯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받죠. 요즘 역사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런 금동대학로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스토리가 담겨있을 줄 몰랐어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 만큼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삼 놀랐다라는 건데 또 한 물이 뭐 자세가 굉장히 특이한데 뭐냐면 머리를 완전히 풀어헤치고 고개를 딱 숙였어요. 그러니까 귀신 같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계곡 사이로 몸을 반쯤 내밀고 고개 폭포 아래로 긴 머리를 물에 이렇게 담그는 뭐 그런 머리를 감고 있는. 왜 머리 감는 사람까지 넣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입산 수도 그리고 불로장생을 위한 단약 제조를 위해서 그 미리 목욕 제기하는 사람 그런 과정을 그린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도인들은 원래 그 입산하게 되면 머리를 풀고
옷끈을 풀어헤치고 선의를 돌아다니는 건다. 그래서 원래 그 선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다니는 거지 그것이 무슨 입산수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뭐 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더라고요. 예. 보니까. 참 뭐 일리 있는 해석이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뭐 손에 날카로운 공구로 해서 안반을 깎아내는 사람. 그다음에 뭐 그거를 이제 그 연단술이라 그래서 금단을 조제 보용하는 신선도술이 있는데 단약 제조를 하게 되면은 광물을 막 캐갖고 이렇게 단약에 쓰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승려 복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공중을 날고 있는 도인 같은데 택견 자세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뭔가 무술에 통달한 도인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19세기의 인물들이 새겨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로만 국복부할 게 아니라 찬찬히 이모저모 뜯어보면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전을 하게 되니까 한번 그 짙어가는 가을철에 한번 그 부여로 한번 그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봤는데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가서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의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 건강 내일 날씨 추워진다니까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영화 타르와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시작 부분의 인터뷰에서 타르는 말로 5번 교향곡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합니다. 인터뷰 내용들은 허구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기 어려울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령 타르는 지휘자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음악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 그것을 비유한 거죠. 한편 타르는 구스타프 말러의 5번 교향곡에 대해 그녀의 멘토인 레너드 번스타인과 다른 해석을 제안합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5번을 고뇌와 고통, 번민의 결과로 봤다면 자신은 사랑으로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뷰 무대에서 내려온 타르의 사생활은 어쩐지 의문스럽습니다. 연회장에서 팬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집중을 못하던 타르는 마침내 팬이 들고 있던 명품백을 가리키며 신상품이냐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단 후원자와 사교적 점심 식사에선 제법 훌륭하게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조금씩 완벽한 타르와 삐걱대는 타르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며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영화 타르는 절대 타르를 직설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 눈짓, 머뭇거림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타르의 숨겨진 욕망과 모순을 발견하고 깨닫게끔 유도하죠. 그게 가능한 건 타르의 은밀한 욕망이 사실 우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도, 대단한 위선을 떨며 거짓 철학을 지어낼 일도, 카리스마를 연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이기에 이면의 진실이 훨씬 더 놀랍고 배신감도 커지는 거겠죠. 가장 고상한 언어를 지닌 클래식 음악과 오케스트라, 지휘, 악보 사이에서 욕망의 거친 맨얼굴이 조금씩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노출만큼 타르의 삶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강유정의 영화관이었습니다.